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앞서 체포적 부심은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관할권과 수사권의 문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9.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지, 8년 전 탄핵 국면과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이런 궤변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다툼은 부전부패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인단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론 과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변호인이 있는가 하면요, 법조계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재판관 도발까지 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속영장도 곧 청구가 될 텐데 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 대통령은 20일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가 조금 넘은 9시 5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중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학, 김윤영 의원님, 어쨌든 예정된 수순이죠? 네, 예정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체제마저도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들어가서도 결국에는 묵비권,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겠으나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기소가 오늘 9시에 될 텐데 그 사이에 체포영장 적부심을 또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었던 측면이 있고 그 시간이 오늘 9시 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는 구속기소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공수처에서 10일 정도를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럼 10일 정도 또 검찰에서 해서 이게 총 20일이니까 2월 6일 이전에 결국에는 구속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수처는 여야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아주 강한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지 이제 출범해서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기소는 5건 했고 구속 기소는 0건을 했습니다. 거기다 2024년 5월까지 국가로부터 배정된 예산은 800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혐의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으니 자신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서부지법 앞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비해서 밤샘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이 시각에는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청구가 되면 이 모습은 이제 낮 시간의 모습이고요. 청구가 되면 현장이 또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나와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관할 위반 지적에도 구속영장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심사에서 부적절함을 밝힐 것이다. 자, 이 논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한쪽의 주장이 어제 다 탄핵이 된 거 아니에요? 체포 적부심 결과로 어떻게 봅니까? 네, 사법 판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전구패를 했는데 참 일관됩니다. 윤석열 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떼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날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정당하다고 떼를 쓰고, 정당한지 아닌지 그럼 수사를 나와서 받아라 소환하니까 안 나간다고 떼를 쓰고, 뭐 하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니 영장 무효다라고 또 떼를 쓰고, 체포를 했더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떼를 쓰고, 정말 일관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름 석자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또 안 나오겠다고 떼를 쓰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어제 이야기를 했다. 이름 석자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동현 변호사의 이러한 관할권 문제 제기도 떼쓰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판결도 부정하는 그런 떼를 쓸 수도 있다.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구속의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란죄 혐의 이런 거 맞지 않다, 나 아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나 이런 거 한 적 없다. 그러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말아달라. 예.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씨는. 왜? 내란죄 공모자들은 이미 다 구속영장 돼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걸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럽니까? 김용현, 문상호 이런 사람들 다 조지호 경찰청장 다 윤석열 씨가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인멸 다 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안 나오고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사진 출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태껏 안 했고, 또 와서는 지금 뭐 묵비권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꺼내는 게 지금 관할권 이야기인데, 관할권 이미 이의 신청과 그다음에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결론 이미 다 났어요. 이 얘기 또 해봤자 전혀 안 먹히는 거 알거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공수처에서 나를 해라, 검찰에서 해라, 경찰에서 해라 라고 수사기관 쇼핑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법원까지도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서부지법에서 해라, 중앙지법에서 해라. 근데 중앙지법에서 지금 체포적부심 기각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뭐 가정법원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진짜로 윤석열 씨를 좀 위한다면은 이런 억지 주장을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분석이시네요. 그럼에도 조금만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 체포 적부심의 기각으로 인해서 관할권과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 탄핵, 종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씩 더 들어보죠. 저는 많은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논박이 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그걸 했고,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다시 또 논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법원에서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까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중앙법원에서 결국에는 기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지금까지 사실상 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의 가족,
장모, 자신의 부인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려고 할 때마다 마치 특수계급이 있는 것처럼 성역이 있는 것처럼 예외가 있는 것처럼 법 조항이 여기에선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권위가 완전히 다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불법적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라고 하는 것조차 우편 통지조차 받지 않으면서 사법기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까지 했다면 이제는 인정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서 전 수많은 재판관들을 오히려 더 화나게 하고 있다. 예. 애를 버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재판부에서 좋게 볼 리 없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측의 어제 적부심 때 주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위법 무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그동안은 해왔는데 어제 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에도 같은 주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좀 달라지고 있나요? 좀 달라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말씀하신 대로 무효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중앙지법에서 어쨌든 나름의 뭐 속된 표현을 가르마를 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체포적부심사 자체가 변호사들도 실제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는 실제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했는 것은 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계속 논쟁이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금 시시비비를 더 이상 안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거는 저는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 이런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논쟁을 마침표 찍어주는 그런 결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측, 여기서 대통령 측이라 하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또 올라왔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는 그러면서도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해서 이게 공감의 문제는 아닌데 공감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이런 와중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지자층에서는요. 굉장히 불복하려는 심리들이 지금 법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사법부 출신의 대통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감받기를 원하는 감수성 넘치는 사람이었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고 피의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론을 하고 판결이 나면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개헌부터 체포까지 지금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극단적인 폭력적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백골단도 마찬가지고 분신 시도가 있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멈추고 빨리 정상사회로 회복을 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예. 빨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하고 이런 대통령직을 파면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빨리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기일이 지금 꽉 차게 잡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측이 9차례 이의 신청, 기피 신청, 적부심 청구 이런 것들을 했는데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김성일 의원님. 네.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이 지금 남았는데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까 싶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예단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구전 전패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냥 구전 전패가 아니고요. 판정패 하나 없는 TKO 패입니다.
한 번 뭐 이의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홍수환 선수도 아니고 8번째 일어나면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7.8기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뭐 공수처가 할 권한이 없다. 아 근데 이미 내란죄 수사는 원래 경찰만 할 수 있긴 한데요. 검찰에서 이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비롯해가지고 내란죄 동조자들 다 구속영장 해서 구속시켰고 법원에 지금 기소까지 한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했냐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발견된 그런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 들어간 거예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법 관련해가지고 서부지법에 계속 문제 삼았었는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그럼 지법 이야기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뭐 더 나가서 판사가 어쨌다 이런 얘기를 법원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아주죠. 그리고 조사에 협조적이지도 않았어요. 계속 출두도 안 하고 와서도 제대로 대답 안 하고. 그리고 내란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의 수괴라고 이미 체포영장이 나와 있어요. 내란 수괴로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통과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0전 전패 KO로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었고 1차 기일이 4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첫 기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 자리에서 이 법정에서 가짜 뉴스로 지목된 기사를 읊어서 굉장히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예, 대통령 측이 말한 헌재에서 말한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 보도고요. 선거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미군 기지로 압송이 됐다라면서 단독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매체의 뭐 세세한 보도 내용까지 제가 전해드리진 않고요. 대신 근거로 제시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보시죠.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고 미국 기지로 압송됐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2016년도 사진입니다. 2016년 연합뉴스 사진 보시죠. 불법 조업 중국 선원들의 최후라는 기사 속의 사진인데 마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일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미국 기지로 압송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죠. 이 정도면 조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에게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한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명확하게 그러한 이를테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보고서도 올리고 혹여나 대통령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저렇게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저러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도대체 2, 3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렇게 중국인 관련돼서 무슨 선관위에 압류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90명이 뭐 됐다. 처음에요, 저게요. 유튜버가, 구구 유튜버, 145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저것을 썸네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또다시 그것을 칼럼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그것을 또다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어느 언론사에 칼럼으로 기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짜가 점점 진짜처럼 되게 보이고 그것이 그 극우파
기자들에서 이것이 그냥 소비가 계속 됐던 겁니다. 마치 네. 진짜처럼.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지금까지 맡겨왔었던 사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요. 마지막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결국엔 사법 질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부정할 사람이구나. 법치주의는 완전히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라도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뭐 변호인 측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국민의힘 전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계엄의 근거가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29명이나 국무위원 및 검찰을 탄핵하면서 생긴 국정마비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인데 이 민주당의 탄핵 같은 경우는 탄핵 남발 같은 경우는 입증이 좀 쉬운 반면에 부정선거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정선거를 좀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재판으로서 헌법의 수호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런 헌법 수호를 얼마나 했는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여론도 좀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이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도 많고 이를 마치 사실처럼 대안사실처럼 여기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를 더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걱정되는 건 김성열 의원님. 네.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여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여론이 다시 여론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점인데, 어제 배진환 변호사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발언을 들어보면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쭉 불법 선거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 부대에서 조사받고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끄트머리 앞서 들었는데 뭐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또 만들어 놓고 법정에서 저런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안 들려요, 사실. 저 앞에 내용만 들려요. 예. 그리고 그런 보도가 실제로 나가고 있어요. 네네. 가짜 뉴스로. 그리고 검색해봤는데 제가 방송 전까지 검색했을 때는 검색이 아직도 됐어요. 기사가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짜 뉴스 문제가 2017년에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 탄핵 정국에서 또 한 번 활개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진정으로 재판을 이길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들이 하는 이런 변호의 행태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원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원에 가면은 혐의에 대해서 딱 다퉈야 되거든요. 자기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해서 따지고 뭐 법원에 대해서 따지고 이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들고 와서 따진다. 이게 과연 재판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분들이 진짜로 이길 생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요.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다들 아는 사실조차도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변인으로 있으면 대변인이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증명서를 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증명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를 그냥 던져놓고는 아니 뭐 사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재판을 어떻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변호인들이 재판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사 그중에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재판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변호인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길 마음이 없어 보인다. 네. 네. 한가선 의원님, 법조인 1,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가짜 뉴스를 줄줄이 읊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제 여러 가지 그 주장의 근거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다 탄핵되거나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 이제 믿는 것은 여론전밖에 없지 않느냐. 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여론전을 통한 이런 그러니까 프레임화, 대결 예. 구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대선 국면을 인정하고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통한 이런 여론전이 이들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로 인해 경제도 휘청했죠.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예. 이런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가 되었으니 빨리 이를 바로 잡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결 구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몸에 병이 들면 그 병든 요인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이런 사회의 혼란도 윤석열의 어떤 해괴망측한 정신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더 이상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고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당연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끌어오고 이미 사실 국정원, 경찰, 검찰에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런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꾸 핑계로 끌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개입했다느니 판사가 빨갱이라느니 이런 여론 프레임을 확산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든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있을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어떠한 심리 그리고 얄팍한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서 소방청장을 소환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불법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JTBC를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을 단전 단수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의혹 단계입니다. 그에 대한 수사를 소환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4일에 허석권 소방청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청 차장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언론사 단전 단수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잠깐 깜빡했는데 이어가 보죠. 이동학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그 여론전은 시작이 더 강하게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가짜 뉴스는 앞으로 더 활개칠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퍼졌던 가짜 뉴스가 사그라들다가 또 나중에 막판에 또 한번 활개를 치거든요.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세, 어떤 판단력으로 이 사안을 봐야 됩니까? 이거는 끝까지 진실밖에 답이 없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진실을 따라가는 쪽이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의 태도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와서 언론 앞에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쪽은 당연히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 측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김용현 전 장관과 지금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포고령 작성을 두고 김용현 장관이 초고를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다 검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 측에서 그것을 전에 거를 잘못 뺏겨 갖고 왔다. 마치 진실 공방이 또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용현 장관을 먼저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보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낯뜨거운 이 모습을 헌법재판소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을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건과 관련돼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에다가 거짓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비서실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거짓을 또다시 브리핑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습니다. 명태균 씨를 본 적 없다, 혹은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뭐 몇 차례 만났던 사건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국면도 결국 그 진실을 향해서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통령 측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도 결국엔 이 문제는 진실을 따라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하시죠. 네,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이동학 최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대통령 측에서도 진실에 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도 다 동감을 하는데요. 민주당 역시도 일정 부분 가장된 뉴스나 또는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제보를 참증해서 사실관계 확인 안 되는 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공당으로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보된 것조차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반박하시겠어요?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더 잠깐만요. 그럼 덧붙이면요. 어떤 뉴스인지 말씀해 주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전용기가 떴었을 때 예. 대통령이 도주했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분명히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지금 군사 계엄 불법 계엄이라고 하시면 계엄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보면 뭐 장갑차가 동원됐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장갑차가 엄밀히 따지면 전술 지휘 차량이거든요. 그런 명칭 하나하나가 자칫 국민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과장돼서 국민들이 공포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지금 공당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 조심하자 이 말씀이네요. 네, 의혹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혹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한 사람의 경로가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수많은 공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게 박정훈 수사단장, 최 해병의 죽음을 진실을 쫓던 그 해병대 이 수사단장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건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방탄하도록 하고 방어하도록 하는 그런 태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지점에서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 앞에 겸허히 나설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그 진실을 보시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최종에 가서는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자 다음 주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경호처 문제를 짚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통령 경호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충격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생일 축하 헌정곡까지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원곡자인 권진원 교수는 사랑 노래가 이렇게 개사돼서 당혹스럽다고 적었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마이바흐 이벤트를 해주고 강아지 옷까지 선물했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경악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반응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연이어 벌어졌는지 납득이 갑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건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김성훈 차장은 체포 전에 한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정작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본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노래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경찰 출석하자마자 체포됐어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들이 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영장 발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부됐던 영장,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내부 인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지금도 본인은 그것이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기관 간의 유혈 충돌까지 야기시킬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과잉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법에 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지 적법한 영장을 방해할 만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답변이나 이런 게 국민들 귀에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쩌면 그냥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무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거고요. 본인이 궁색한 대답을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에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이고 정확하게 이 경호처가 망가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던 그 역할을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행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김성훈 경호차장이거든요. 무기 사용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것이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지시했느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6월 사태가 초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영 의원님? 참 저는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일단 첫 번째 경호처는 참모기관이면서 경호기관이라고 했었거든요. 경호처는 참모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경호처가 참모기관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서 엄격하게 업무를 구분했던 겁니다. 예. 스스로 참모기관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말 중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었지만 이분이 하셨던 대다수의 발언들을 전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짜 충성했다고 하면 대통령을 앞세웠으면 안 됐었죠. 본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고만 오롯이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 충성을 참칭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 회피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발판을 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공수처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다 했다는 그런 속보를 잘 전해드리지 않는데 워낙 중대하고 또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차량 도착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곧 합니다.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서 구속영장 청구를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김성현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라는. 잠깐만요. 차량 도착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 앞이고요. 공수처의 차량이 일단 한 대, 그리고 그 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동 수단을 준비하는 걸 보니 서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가
여러 박스에 담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자료들을 박스로 준비해서 담아서 서부지법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인데 곧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쉽게 전해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중차대한 소식입니다. 청구가 임박했다고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로 적시하고 혐의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공수처라고 주어를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피의자 윤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라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5시 50분이 좀 못된 시간에 차량이 도착했고 여러 첨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열 의원님, 네. 우리가 뭐 예상했던 수순이고 절차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네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헌정사의 길이길이 남을 비극이죠. 일단 저런 일을 왜 하셨는지부터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는 이 내용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 총칼을 들이밀고 국민을 향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말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내복을 안 입었다, 뭐 대통령이 지금 되게 어렵게 고생하고 계신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보실 때가 아니고 측은지심을 발휘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을 벌였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공수처에서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접수가 됐고 접수 시간이 오후 5시 40분쯤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된 첨부 자료는 150쪽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50쪽 분량의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헌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마 기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또 들어볼까요? 한가선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계속 사사건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우기고 잡아떼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이제 논리와 반박의 근거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법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동학 의원님. 네, 저는 체포영장 때도 나왔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거짓말로 반박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마 저는 기소영장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법 질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 기소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법기관의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요, 어쩌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구속 기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철두철미한 어떤 법 집행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아까 150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서 여러 상자에 담아서 들어간 문서들 양만 보더라도 150쪽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서 전해져 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서와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조서 내용, 첨부하는 근거 자료들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이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서의 분량은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뭐 그 숫자 자체가 핵심 쟁점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의원님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은 좀 더 엄격한 범죄 혐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죠. 날짜를 정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겁니다.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변호인만 출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었나요? 실질 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피의자가 어떤 반응과 대답을 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일정이 잡히면 바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주장들이 살짝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토론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진 앵커가 여론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얘기를 이어가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을 집계해봤더니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민주당의 위기는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붙었는데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48%까지 올랐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이 결과의 이유를 아십니까? 민생을 팽개치고 매일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 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지지율 추이에 대해 가짜뉴스 때문인지 상대 진영의 결집 때문인지 바닥 민심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또 당내에 과격한 발언을 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나온 갤럽 수치는 이 수치는 처음이긴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일단 총평 들어보죠.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겸허하게 이 숫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표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차 범위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두 당의 격차가 6.2% 이상 벌어져야만 역전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탄핵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뺏겼던 보수층들이 윤석열의 강을 건너면서 윤석열은 버리더라도 그래도 보수가 집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결집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탄핵 이후에 갤럽에서 조사한 보수층의 응답자 수와 최근에 조사한 응답자 수를 보면은 1000샘플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소위 이제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의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증거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탄핵은 탄핵이고 또 대선은 대선이다. 이런 구분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탄핵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기술을 활용한 정치 공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기피해달라.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계엄 권한이다 등등 많은 정말 나중에는 다 이것이 기각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법과 법률에 어긋난 잘못된 주장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네. 아직은 이러한 법조문을 둘러싼 해석 그리고 이런 것을 갖고 화려한 언사를 통한 이런 정치 공세가 일부 여전히 예. 먹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그리고 검찰을 통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 그러나 이후에 있을 헌재 판결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그를 엄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정치 공세 그리고 정강원 목사를 비롯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주장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집도가 일단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법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주장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뭐 김병욱 전 의원님의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 결집하는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급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전의 지지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훨씬 낮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연령대별, 지역별, 뭐 정치 성향별에서 다 낮았는데 지금 갑자기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중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마지막 여론조사 때 12.3 탄핵 계엄 사태 이전에 그때 보면 중도 한 17%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거 막 24%로 올랐어요. 예. 거의 7% 올랐거든요. 국민의힘이 지난 11월의 지지율에 비해서 7% 오른 거와 거의 일치를 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과 상관없이 그건 별도로 민주당이 이 지금 계엄 사태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당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받는데 얼마나 점수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민주당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중도층이 이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의 당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거기에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 거기에 국민의힘에게 그래도 보수 우파 내지는 국정 운영을 해본 당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면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대 섞인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분석이 일정 부분 교집합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극명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지율 분석에 앞서서 이것만 짤막하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숫자입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전후한 지지율 치고는 조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다. 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계엄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에 주는 시그널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민윤조 의원님도 지적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과거보다는 좀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은 탄핵이고, 예, 그거는 박근혜 또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네. 미래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당 누구가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례적인 것은 맞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수치가 국민의힘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을 하면 약이 되는 거고요. 독이 되면 이 숫자 안에 숨겨진 많은 이유들을 무시한 채 우리는 역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뭉친 게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우리는 뭉쳐서 가자라고 생각하면 이 지지율의 숫자는 아마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민주당한테는 아주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금 당장 결론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령대별로 18세에서 29세가 제일 왼쪽이고 제일 오른쪽이 70대 이상인데 10대, 20대에서 저렇게 분포가 되고 40대, 50대 그리고 60대로 넘어가면서 확 이제 국민의힘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결집이 더 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은 동의하세요?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오는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면 특히 60대가 중요한데요. 예. 국민의힘의 70대 지지율은 항상 50대 후반이었었어요. 50% 후반이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60대 분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 %까지 떨어져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한 20%선에 머무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6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은 못 믿겠다. 다시 국민의힘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기대 섞인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연령대별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광훈 목사가 리드하는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가보면은 네. 정말로 6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정말 많고요. 70대 어르신들도 있고 뭐 간혹 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회 구성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인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생각보다 카톡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를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한다. 좋게 해석하면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유튜브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특정 경향의 유튜브만 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확실하게 보수 또 더 극우적인 분들의
결집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거는 이제 저희 당에서도 가짜뉴스 근절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요. 정말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다 지금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다음에 법원도 서부법원, 중앙법원,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일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주장이 먹혔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주장이구나. 그리고 과도한 주장이고 법률에 반하는 주장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결과로 누적이 된다 그러면 네. 60대 극우 아스팔트의 지지도 조금씩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60, 70대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네. 또 지지율이 강한 영역이라서 저희가 일정 정도 감안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지역별입니다. 가장 왼쪽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대전, 세종, 충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원, 호남, 영남, 부울경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남, 부울경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충청과 수도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지금 여론의 분포도 이례적입니까?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 서울이 그냥 국민의힘 지지율이 7%가량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이 인구학적인 구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즉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서울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울이 보수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도 서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다시 궤도를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보였던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별에서는 차라리 오히려 충청권하고 인천, 경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도가 인구가 많은데 지자체장도 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앞선 추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따라잡힌 39대 36으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례적이다. 인천 예. 경기에서조차도 국민의힘이 약진을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은 일단 시간 관계상 다 지역별로 다 분석하면 좋은데 영남과 호남도 분석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일단 그 외 지역의 분석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 민주당이 사실 수도권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의 한 80%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인천 경기 부분이죠. 인천 경기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여왔던 게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경향이었는데 예. 2, 3% 이내로 좁아든 것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도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아들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수도권의 민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라고 살펴볼 아까 이재명 대표님도 바닥 민심을 파악해봐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도권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준 수도권 시민들에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잘 파악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서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 분석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 관계상 호남과 영남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못한 점은 그 지역의 시청자분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제가 자꾸 이례적이냐 아니냐를 궁금한 이제 질문의 키워드로 던지는 이유가 8년 전 때문에 그런데 8년 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라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8년 전과 유사하다는 쪽도 있어요. 이거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왼쪽이 8년 전이고 화면상 오른쪽이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똑같이 1월 셋째 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37%. 이게 12월에는
좀 더 높았더라고요. 그리고 1월로 넘어오면서 높았다가 37%로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당시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36%로 전체적인 숫자가 좀 비슷한 가운데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 이른바 보수 지지층이 조금 분화해 있었다. 정당별로.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빠진 것이냐라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보수가 결집을 해서 8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느냐라고 보기도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현주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예.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큰 충격이 있었고요.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가 찬성했다 그거와 상관없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에 대응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전략적 혼선도 있었고 정치인들과 지지층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으로 분당한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의 이기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민심에 사실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분당이 됐고 그 분당이 성공적이지는 못했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지율이 80% 이상을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에 손을 들어줬어요. 잘해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다라고 잘해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평가뿐 아니라 이 다른 많은 정치평론가 또 사회평론가들이 하신 말씀을 중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인 실패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하는데 실패했다. 정치개혁을 하기보다는 진영 정치를 했고 정책에 있어서도 이념 중심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말 국익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정책으로 그 경제정책 실패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 지금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경제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중도층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누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는 맞지만 예. 민주당에게 몰표를 줄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지금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지금 혼란을 가져온 문제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충분히 저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정말 이건 하늘과 땅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일탈이 일어난 거죠.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구를 동원한 내란적 탄핵 사유입니다. 예.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엄청난 거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큰 임무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도 보면은 거짓말 연속이었고 그리고 변호인단 대응도 보면 엉망이고 다 정치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실질 일정 부분은 먹힌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 거품이 빠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고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거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적이고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합니다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이런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안정감 그리고 능력이 있음 그리고
뭔가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듬직함, 그리고 실질 우리 국민들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섬세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좀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또 편지를 올렸는데요. 제가 뭐 세세하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 광장의 집회를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짚고 이건 끝내겠습니다. 네, 다시 지지율 얘기로 갈게요. 마지막 한 말씀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추세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네. 소속으로서.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게 사실 지지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엔 중도층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계속 끌어들여 오느냐, 그리고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앵커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판단을, 심판을 받는 거에 절차적으로 잘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무도하게 나오거나 불법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엄격히 차단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받는 거에 국민의힘이 비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걸 가로막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미래를 향한 정책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혼란을 마무리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낸다면, 저는 지금의 지지율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보약으로 삼겠다는 김병우 의원님. 예.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은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여의도에 다 집결 했고요. 그리고 이 계엄 해제를 어겨난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평가를 해 주십사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을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대로 빠뜨릴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대로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것이 가짜 뉴스였고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좀 구분하는 그런 또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책임 있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책임지는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정말 능력 있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일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심은 무섭기 때문에 다음 주엔 또 우리가 어떤 숫자로 이 토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마는 비렉스인 이유. 목부터 등, 허리 끝까지 부위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마의 섬세함이 다르니까.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판피린. 감기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감기. 판피린. 6종 복합 성분이 한 병에 초기 감기 빠르게 싹. 판피린. 감기 고민 끝. 넘어지면 뭐 어때? 이런 말에 기대했다면 로봇 실격. 높은 문턱도 사뿐. 이래야 로봇이지. 로봇 is dreamy.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 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넥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네, 이렇게 공사 구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 조직에
이런 식으로 공적 자원을 쓴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울 뿐인데 더 놀라운 건 해명이라고 내놓은 답입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생일 축하송.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답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공사 구분이 없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해왔을까?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이 가사도 가사지만 문제의 본질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우노, 도스, 트레스, 꽈트로, 싱코. 스페인어 완전 정보.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이지드눈에 기미는 모두 다른 색이니까. 이지드는 최적의 컬러 블렌딩으로 사색 기미 올 커버. 가리려고 발랐는데 기미가 흐려지네. 이지듀 기미 커버 쿠션. 이지듀.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